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열심히 살다가 집에 오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 살고 있기도 해요.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저는 남편 덕에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얄밉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는 동메달, 아들 둘은 은메달, 아들 셋은 금메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지는 말인데 저희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부럽다고 할 정도랍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승진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7살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력이 정말 어른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애들 데리고 밖에서 땀이 흠뻑 나도록 놀아주는 게 일인 사람입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가정적인 남편을 보면 시댁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사람이죠. 보통은 남편 복이 있으면 시댁 복도 따라온다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남편 복만 왕창 받고 시댁 복은 아예 없는 사람이랍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도련님 덕분에 오던 복도 도망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는 30대 초반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택시 기사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아구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도련님은 다른 또래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면 다들 먹고 살 길 찾느라 바쁜데 도련님은 사고 치느라고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님은 도련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도와주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절대 안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같은 자식인데도 제 남편한테는 조금만 도와주면 생색이 하늘을 찔렀답니다. 시댁은 그래도 시부모님들 수입이 안정적인 편이라 중산층에 속했고 나름대로 여유로운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결혼 준비를 하던 저와 남편을 불러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결혼도 알아서들 한다던데 우리 집 정도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해주는 줄 알아. 땅 파면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다른 집이면 국물도 없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줄이나 알아.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이 하도 큰 소리를 치면서 주시길래 아파트라도 턱하니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도 넉넉한 평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받았던 3천과 각자 모아둔 돈을 합치고도 대출까지 더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집은 제대로 마련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 미안해. 괜찮아. 우리 살림인데 앞으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채워가면 되는 거지. 남편은 제게 미안한 얼굴로 말했고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다독였어요. 저희 친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시댁에서 보태주신 3천만 원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에 대출이 있냐 없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시한폭탄 같던 도련님이 진짜 문제였답니다. 결혼하고 3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저희 부부도 2살 터울로 아들 둘을 낳고서 아이들의 든든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3년간 가정을 꾸리는 동안 도련님은 어땠는 줄 아세요?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면 온몸에 알레르기라도 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는 개미 같은 사람이라면 도련님은 딱 배짱이 같은 타입이었죠. 그것도 인생은 한 방이라고 외치는 사람 말입니다. 결혼 당시에도 백수였던 도련님은
3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일자리 없이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련님을 도와주던 분이 어머님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신혼 초 어머님 가게에서 아구찜을 포장하려고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님 가게에 들러서 아구찜을 포장하기도 했는데 그날도 어머님 가게에 우연히 들렸다가 도련님과 어머님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도련님은 어머님 가게에서 떼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 내가 이번에는 2배로 꼭 벌어올게. 엄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당연히 믿지. 우리 아들을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 일단 엄마가 200만 원 먼저 보내줄게. 조금만 더 줘. 현금이 많아야 내가 돈을 벌어오지. 저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는데도 제가 온 줄도 모르시고 도련님과 대화 중이더군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도련님이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도련님이 2배로 돈을 어떻게 벌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께 돈을 보내려는 어머님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설마 도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도박이라뇨. 다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도박이 무슨 투자예요? 어머님, 도련님 불법 도박하시는 것 같은데 용돈 너무 주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 도련님 투자가 이상하다며 말렸죠. 도박으로 돈 버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도련님이 취업도 안 하고 도박을 한다는데 가만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용돈 주지 말라고 말하니까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며 말하시더군요. 아니 너는 왜 내 아들 하는 일에 초를 쳐? 우리 아들이 투자라면 투자인 거야. 어머님, 도박이 무슨 투자예요. 게임 승부에 돈을 건다고 말하셨잖아요. 불법 도박이라고요. 도박으로 무슨 돈을 번다고 그러세요. 벌 수도 있지. 네가 이렇게 초를 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어머님은 도련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도련님 앞길에 초를 치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머님이 있으니까 도련님이 철들 틈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머님이 도련님을 무조건 도와준 결과 도박에 빠져서 몇 년을 허비하고야 말았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도련님은 여자를 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여자 관계도 복잡했어요. 여자만 있다면 노래방이고 술집이고 안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의 뜻이 같진 않았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던 날 아버님이 호통을 치는 소리가 현관까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애들을 거실에 두고 안방으로 가봤는데 아버님이 도련님께 소리를 치고 계셨어요. 아니 넌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카드를 이렇게 써? 밖에서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나도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야죠. 맨날 얻어먹기만 할 수도 없잖아. 그렇게 염치를 아는 놈이 부모 돈은 물 쓰듯이 막 써도 되는 거냐? 맨날 집구석에서 놀기만 하는 놈이 카드를 400만 원이나 쓰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아버님은 도련님께 카드 내역서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세상에 혼자서 한 달에 400만 원을 쓰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아버님이 참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도련님께 화내시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부모라도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400만 원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다고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화내실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사고만 치는 도련님이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지 아버님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아들 기를 죽이고 그래요? 당신이 맨날 저렇게 구박만 하니까 나가서 기도 못 펴고 살잖아요. 기를 못 펴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쁜 거야. 당신이 이렇게 감싸니까 저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라고. 저놈 자식 카드 당장 뺏어. 결국 도련님은 카드를 뺏기고 말았고 어머님도 한 번만 더 도련님께 신용카드를 주면 도련님을 아예 집에서 내쫓겠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된통 당했으면 안 도와줄 법도 한데
어머님은 30이 넘은 도련님을 품 안의 자식처럼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자식 사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도련님 사랑은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도련님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결과 도련님은 제 아이들이 7살과 5살이 되던 해까지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망나니 같은 도련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없다면서 제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일을 끝내고 나오다 남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집까지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집으로 가다가 도련님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도련님이 오토바이에 첫째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 있는 첫째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련님은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애들 데리고 드라이브 좀 시켰어요. 도련님, 애를 태우고 왜 오토바이를 타세요?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사고 안 났잖아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기껏 애들 봐줬더니. 저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도련님께 화를 냈는데 도련님은 도리어 제가 화를 낸다면서 또 화를 내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유치원생 데리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가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도련님이 오토바이 살 능력이나 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머님이 사줬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화를 내듯 말했어요. 어머님, 설마 도련님 오토바이 사주셨어요? 배달 일해보겠다고 해서 하나 사줬는데 왜 그러니? 이젠 내가 그런 것도 허락받아야 되니? 오늘 도련님이 저희 애들 데리고 오토바이 타신 거 알고 있으세요? 글쎄, 애들 둘 다 데리고 나가서 번갈아 가면서 태우고 다니셨다니까요. 애들 놀아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너도 참 뻔뻔하다. 어머님의 말에 어안이 다 벙벙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속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결국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전화를 바꿔들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다시는 오토바이 못 태우게 하세요. 배달 일은 안 하고 동네만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건 알고 계세요? 제발 해달라는 것 좀 다 해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큰 사고 쳐요. 남편은 어머님께 당부하듯이 말했고 어머님도 마지못해 알았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생각 없이 사는 게 저희 가족한테 이런 영향을 끼칠 줄은 미처 몰랐네요. 그날 애들한테 큰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와 남편은 도련님께 다시는 애들 데리고 오토바이 타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도련님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결국 길 가던 행인이랑 접촉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참 가지가지 한다 싶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도련님이 접촉사고를 내자 노발대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고 쳤으니까 알아서 수습해. 감방을 들어가든지 합의금을 구해오든지 제발 나가서 사람 구실 좀 해봐. 아버지, 제발 한 번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정신 차릴게요. 내가 네 말에 한두 번 속아?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도련님은 아버님께 싹싹 빌면서 말했지만 아버님께 씨알도 안 먹혔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과 다르게 도련님께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있었겠어요? 결국 아버님은 도련님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친 사람과 합의가 끝나자 도련님 오토바이를 바로 처분하셨고요. 골칫덩어리 같은 걸 없애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버님을 보면서 도련님 걱정을 하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제대로 일하나 했는데 네가 옆에서 초를 치는 바람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초를 안 쳤어도 도련님은 사고 쳤을 거예요. 하여튼 너도 꼭 네 새끼 키워봐라. 마음처럼 되는지. 어머님은 그렇게 한평생을 도련님을 품고 살려는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도련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왜 이렇게까지 막내 도련님을 감싸는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도련님이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막내 아들이 기회만 있으면 잘할 텐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런 게 엄마의 심정이란 거야. 네가 뭐 알턱이 있니? 저도 제 아이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지만 어머님의 도련님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님의 막내 도련님 사랑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도련님을 한없이 아껴주는 저희 어머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깐깐하고 사람 열받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셨어요. 특히 저한테 말입니다. 어머님은 온 세상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기 바쁘셨죠. 그때가 아버님 생신이라 집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외식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애들 데리고 나가면 제가 힘들다면서 그냥 집에서 편히 먹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버님은 늘 저와 남편을 대견하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집에서 아버님 생신상을 준비하는 저를 보면서 비꼬듯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시부모 생일이면 고급 레스토랑을 간다는데 넌 시아버지 생일까지 집구석에서 이게 뭐냐?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아버님이 집에서 편히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집에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잖아요. 아유, 구질구질해. 넌 좀 다른 집 며느리들 어떻게 하나 보고 배워. 용돈은 뭐 제대로 챙겨오긴 했어? 설마 이런 음식으로 퉁치는 거 아니지? 어머님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대체 뭘 배우라는 건지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하는 건 바로 용돈이었던 거예요. 왜 아버님 생신에 어머니까지 용돈 타령을 하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주방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자 아버님이 주방으로 오셔서는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돈만 보내고 얼굴 안 비추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당신 말이야. 다른 집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알고나 하는 소리야? 당신은 왜 며느리 생각만 해? 나도 며느리한테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는 당신은 막내 아들 생각뿐이면서 왜 이제 와서 며느리 생각하는 척이야? 괜히 도움도 안 되면서 입만 놀릴 거면 거실 가서 애들이나 보고 있어. 아버님은 어머님을 거실로 보내시고는 저를 보고 한 귀로 듣고 흘리라면서 말하더군요. 늘 이런 식으로 저만 보면 어머님은 다른 집 며느리를 보고 배우라며 한마디씩 자주 하셨어요. 말도 늘 비아냥거리듯 말씀하셔서 듣기 거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그날 결국 어머님과 한판 하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키가 작다는 둥,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둥, 공부를 못할 것 같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다 같이 밥을 다 먹은 뒤에 거실에 모여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5살이었는데 조금 작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손자는 왜 저렇게 키가 난쟁이 똥자루 같아. 다른 집 애들은 쑥쑥 잘만 크던데 우리 막내 아들이 키는 커서 딱 볼만한데 우리 둘째 아들처럼 자라야 할 텐데 말이야. 어머님, 제 아들이 왜 도련님처럼 자라요? 그리고 키 적당한 거라고 했어요. 너 말하는 게 꼭 우리 둘째 아들이 어디 모자란 취급하는 것 같다. 어머님이 자꾸 저희 애들 데리고 이상한 말만 하셨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들한테는 뭐가 모자라다는 말만 잘했으면서 제가 도련님 흉보듯 말하니까 화들짝 놀라며 싫은 티를 팍팍 역력하게 내셨거든요. 당연히 자기 자식 욕먹는 거 싫어하면
남의 자식도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늘 어머님은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어머님께 아예 못을 받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들 그렇게 지적하실 거면 저도 도련님 나쁜 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늘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려서 고치면 되는데 도련님은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께 비교하지 말라며 강하게 말하니까 어머님은 또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늘 도련님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제게 황당한 부탁을 하시더군요. 바로 도련님이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자기 소개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부탁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게 도련님 이력서라면서 가져다 주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련님 자기소개서를 왜 써줘야 하는 건데요? 너는 선생이라면서 이런 거 잘 쓸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이런 재주가 없어서 네가 좀 써주면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전 이런 자기소개서 대신 써주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도련님 이력도 없잖아요. 40 가까이 되도록 놀기만 한 사람 자기소개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써보라는 거지. 말을 못 알아들어. 도련님은 정말 40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이력이 한 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도련님 자기소개서를 지어서라도 쓰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 어머님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면서 못을 박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주냐면서 거의 떼를 쓰듯이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의 부탁을 끝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나요? 글쎄 어머님이 학교 앞까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퇴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예 지금 이렇게 온 김에 제대로 좀 해줘봐. 학교 선생이라는 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정말.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력서 대신 써주는 양심 파는 일 절대 못하니까 가지고 돌아가세요. 이게 좀 배웠다고 유세 떠는 것 좀 봐. 그래봐야 초등학생들 가르치면서 유세는. 어머님이야말로 백수 아들 정신 차리게 하시려면 어머님이 이러지 마시고 도련님이 움직이게 하셔야죠. 어머님부터 정신 좀 차리세요. 저는 노발대발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제가 어린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건지 남의 집 아들까지 키우고 있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삐뚤어진 모정은 급기야 대형 사고를 치고야 말았어요. 제가 3년 전부터 남편 명의로 한 달에 80만 원씩 모으던 적금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적금은 꼭 넣었던 덕분에 꼬박 3년 동안 3천 가까이 정도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무렵이 아마 도련님 취업이 됐다면서 어머님이 동네방네 떠들면서 기뻐하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시집 오고 9년 만에 취업에 성공한 도련님 소식이 저희 가정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는 드디어 도련님도 밥벌이라는 걸 하는구나 하고 좋아했죠. 하지만 도련님이 보험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했다고 했을 때 의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위험한 부탁을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제가 3년 가까이 생활비 아껴가면서 모아둔 적금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전산 오류로 제 돈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 돈이 사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은행에 알아보니까 남편이 적금을 해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남편을 추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 적금 해약해서 어디에 쓴 거야? 3천 가까이 겨우 모았는데 한 번에 어디다 쓴 거야?
그게 엄마가 다단계 투자를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하셨나 봐.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급하다는데 어떡해. 몇 개월 뒤에 주기로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당신 미쳤어? 그걸 어떻게 믿고 가만히 기다려. 당장 가서 받아와.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3천을 그냥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도가 바뀔지 몰라서 늘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돈을 받아오라면서 등을 떠밀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둘이 시댁으로 쫓아갔는데 어머님이 마침 혼자 계시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찾아온 저희를 보고 놀란 듯 바라보셨어요.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어머님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3천만 원 빌려가셨다면서요? 저희 그 돈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갚아주세요. 아니, 내가 내 아들 돈 빌렸는데 네가 뭔데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야? 그거 남편 명의로 가입한 것뿐이지 제가 넣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도 옆에서 거들면서 말하더군요. 그 돈 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부부인데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어요. 그게 그 돈 투자한 게 아니고 막내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간 거라서 차가 필요하다고 하잖니. 그래서 편하게 다니라고 그랜저한테 뽑아줬어. 네 아빠한테 말해봐야 보나마나 안 된다고 할 테고. 그 돈 일하면서 갚는다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힘들 때는 돕고 살아야지. 남편과 저는 어머님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련님 차를 샀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도련님이 돈을 갚는다니 이 말에 신뢰가 가시나요? 정말 제 귀로 듣고도 아무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많이 화가 났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게 남편은 그동안 도련님한테 가려져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눈뜨고 코베인 상황이 화가 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어머니께 호통을 치면서 말하더군요. 그동안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막내한테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정말 엄마가 이해가 안 가요. 당장 제 돈 내놓으세요. 형제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내가 너희들 클 때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요. 엄마 밑에서 크다 보니까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키는 거구나 하고 배워서 돈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 내놓으시라고요. 못 줘. 벌써 차 다 뽑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의 어머님 태도가 납득이 가시나요? 어머님은 도련님이 보험 영업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착한 남편 뒤통수를 치고 돈을 빌려가셨던 겁니다. 어머님한테 자식은 막내 도련님 뿐인 것 같았어요. 안 그러고서야 친자식한테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 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왜 제가 망나니 같은 도련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도련님 잘 되라고 바라지도 않아요. 돈 내놓으시라고요. 저는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말린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면서도 어머님께는 가만 안 두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을 고르라면 저희 남편을 고를 정도로 화를 낼 줄 모르던 남편은 그날 저보다 더 큰 목청으로 따지다가 시댁을 나왔네요. 저희 둘은 집에 와서도 한동안 골치가 아픈 고민거리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앉아서 돈 빌려주고 나중에 서서 굽신거리면서 돈 돌려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와 제 남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 정도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남편이 묘책을 떠올리는데 성공했어요. 남편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랬습니다. 어머님은 30년 가까이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해서 카드 한도가 3천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 카드를 빌려오겠다면서 제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카드를 가져와서 3천을 써버리자. 안 그래도 당신이 우리 차 바꾸려고 그 돈 모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카드 받아올게. 당신 잘할 수 있겠어? 어머님을 잘 소개할 텐데. 나만 믿어봐. 내가 무조건 받아올 거야. 그렇게 어머님께 뒤통수 제대로 맞았던 남편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는 어머님께 생활비가 떨어졌다며 연락을 했어요. 남편의 작전은 어머님의 신용카드를 받아와서 차를 사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마냥 기다려도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아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생활비 카드로 쓰던 카드 한도 초과로 사용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께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 이제 카드 한도 다 차서 다 굶게 생겼어요. 급한 대로 월급 전까지만 엄마 카드라도 빌려주면 안 되겠어요? 얼마 전에 준 돈도 바로 못 준다면서요. 카드만 빌려주면 월급 들어오는 날 바로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돈이 없어? 그럼 내일 가게로 와서 카드 받아가. 애들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거야. 카드 쓰다가 월급 날에 바로 줘. 어머님은 그렇게 남편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빌려주겠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어머님 가게로 가서 정말 신용카드를 받아왔답니다. 한도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3,200 정도 되는 카드였어요. 남편은 카드를 받자마자 중고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눈여겨보던 외제차를 구매했어요. 바로 어머님 카드로 말이죠. 출고된 지 4, 5년 정도 된 차였는데 꽤 쓸만했죠. 결국 저와 남편은 차를 구매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차를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구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복수하는 방법이었답니다. 카드로 차를 결제하자 몇 분 뒤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희 부부는 계약을 모두 끝내고 어머님 전화를 받았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네 정신 나갔어? 내 카드로 뭘 산 거야? 어머님이 빌려가신 돈 받아낸 것뿐이에요. 그걸 왜 네 맘대로 정해서 가져가냐고. 이 카드값 어쩔 거야. 너네가 책임져. 어머님이 저희 돈만 제때 주셨어도 저희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어머님께 맞받아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카드값 어쩔 거냐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저희는 그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어머님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헛웃음이 다 나올 정도였는데 그때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가서 대신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엄마야말로 저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했네요. 왜 그동안 엄마랑 동생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나간 세월이 다 야속해서 저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저 속이고 받아간 돈 갚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내가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야? 정말 미쳤구나. 그동안 제가 동생 때문에 많이 양보하고 살았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데요? 결국 그날 남편은 어머님께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모두 털어내며 어머님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라고 하기에는 거의 반 싸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시집 오고 잠깐 겪은 것만으로도 어머님의 도련님 사랑이 유별나다 싶었는데 그런 도련님과 같이 찌지고 뽑고 살았던 남편은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저는 어머님에 대한 남편의 배신감이 유독 크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어머님 카드로 3,200만 원을 결제한 이후로 어머님은 밤낮 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다 전화를 받아보면 늘 똑같은 소리뿐이었어요. 카드값 당장 안 내나?
정말 미친 거냐? 누구 미쳐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뭐야? 늘 항상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누가 보면 정말로 돈이라도 무작정 뜯어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돈은 돈도 아니고 어머님 돈만 돈인가요? 진짜 어머님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 상황에 아버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어머님과 함께 찾아온 아버님은 저희 부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어머님께 호통을 치면서 당장 사과하라며 말씀하셨어요. 그제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막내가 취업하면 다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다. 엎드려 절받기라도 사과를 받았다고 해야 합니까? 옆구리 찔러서 받은 사과에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항상 막내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내가 잘 되길 바라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막내를 위한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식 정말 잘못 키웠다. 미안해. 남편은 어머님의 사과에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우리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 매번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이렇게까지 감싸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미안해서 큰 돈은 아닌데 500만 원이다. 받아둬라. 아버님은 흰 봉투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돈을 건네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버님뿐이구나 싶었죠. 그리고는 저희 부부에게 돈을 건네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막내 아들 위한답시고 너희한테 무리한 부탁하거나 사기라도 치면 바로 이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무 걱정 말고 당신 알았어 몰랐어. 얼른 제대로 사과해. 저희에게 어머님 깍 붙잡고 단속하겠다던 아버님은 다시 한번 어머님을 다그치듯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늘 도련님 뒤만 전전긍긍 쫓는 사람처럼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곤 하셨는데 이젠 전화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예 경제권도 아버님이 모두 가져가셔서 어머님은 그야말로 가게 일에만 집중하시게 된 겁니다. 아버님이 혹시라도 어머님이 또 한 번 도련님 돕겠다며 무리할까 봐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별일 없지? 내가 아주 제대로 잡고 있어. 우리 막내한테도 회사 나오는 순간 집에서 쫓겨난다고 엄포 놓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꾸역꾸역 잘 다니고 있어. 그동안 네가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내가 준 돈으로 내 식구 외식이라도 하고 드라이브라도 해. 그럼요. 아버님도 다음에 꼭 모시고 한번 같이 갈게요. 내신 도련님이 회사를 그만둘까 봐 걱정이었는데 아버님이 그만두면 쫓아낸다는 말에 어떻게 해서든 버티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도련님도 혼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머님이 잠시 도련님께 신경을 끄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뒤통수 한번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역시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 쓴소리는 하면서 지내야 발전적인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하느라 바쁩니다. 애들은 금방 큰다는데 한참 좋은 걸 참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옛말에 매로 키운 자식은 효성이 깊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되라고 매로 때리고 꾸짖어 키운 건 자식도 부모의 공을 알아서 효도를 한다는 말이더군요. 부모가 자식 아끼는 마음이야 자식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 모든 사랑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먼 사랑만큼 위험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마음가짐을 더 굳건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